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와우. 날씨 더워. 날씨 엄청 덥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더위는 도대체 뭔지 정체로 할 수 없는 이 더위. 잠깐만요. 너무 땀이 나갖고 이거 잠시만요. 오늘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종란님, 워라, 감자바우님, 굿데이님, 마리오님, 데빌님, 천일호님, 홍다리님 어서 오십시오. 제뚜님도 어서 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간만에 리플 CEO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 공식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알고 있는 그 메이저 언론을 통해 인터뷰한 게 아니라 그 트위터 유튜버라고 얘기해야지 더 정확하겠네요. 유튜버 중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거를 주제로 되게 여러 군데 인터뷰를 자주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뭐 대부분은 기존에 얘기했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얘기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지난 지 꽤 되긴 했는데 1분기에 뭐 리플레 관련된 거 또는 오디에 관련된 게 얼마나 수치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홍다리님 똥마려 외치셨네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자, 어쨌든 이 소식 포함해서 리포사가 조금 전에 이제 ISO 2022 국제 표준이죠. 금융 메시지 관련된 건데 그것과 관련된 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쭉 오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왜 이게 더 위에 있지? 자, 첫 번째 소식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ISO 2022, 즉 다시 말씀드리면 ISO라는 거는 표준을 만드는 곳이고 거기에 뒤에 넘버링으로 뭐 2022, 뭐 2001, 뭐 여러 가지 넘버링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 해당 넘버에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이런 표준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는 금융 메시지 표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론으로 얘기한 부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왜 ISO 2022 얘기를 꺼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화물선이 옮길 때 컨테이너라는 단위로 여기 안에 이제 본인들이 운송할 물건들을 쭉쭉쭉 담아갖고 이제 배, 최근에 뭐 조선 관련된 뭐 대박 터뜨렸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운송하는 이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컨테이너들을 다 실어갖고 바다를 통해서 해외로 건너가게 되죠. 자,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기는 표현은 컨테이너 네이션이라고 해놨네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있기 전에는 중구난방으로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컨테이너라는 운송 단위 표준이 만들어짐으로써 더 효율적이 됐다는 거죠. 상품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더 기존보다 나아지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역시도 이런 운송에 관련돼서 표준이 생겼듯이 여기에도 이런 식의 표준이 생기면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 금융권에서의 이런 코스트 오브 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필요한 거, 즉 ISO 2022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은 2004년에 생겼다고 하네요. 정확히 생긴 연도까지는 전 모르고 있었는데 꽤 됐습니다. 무려 16년이나 됐고 이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되게 웃긴 거는 16년이나 표준이 만들어진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적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에만 적용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리플사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갖고 대부분의 나라는 국내 구간에는 적용을 한 모양인데 이 말에 따르면 그게 한국도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얘기한 건 아니지라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만약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면 여기 한국은행이 만든 한국은행 이제 결제망이 있죠. 네, 그래서 RTGS가 있습니다. 거액 결제를 위해서 국내망에도. 그러니까 이런데 적용됐거나 또는 뭐 한국 거래소 통해서 이제 증권 관련된 거 결제를 하거든요. 그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DVP라고. 네. 얘가 이름 뭐지? 센트럴 카운터파티 역할을 합니다. 즉 청산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ACH라고 언급을 해요. 계속 자꾸 전문 용어 나오는데 너무 막 정확하게 이해 안 하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면 결국 이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막 모르겠다 막 이러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해되실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자, 어쨌든 이어나가면 이런 시스템들에는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도메스틱 구간, 즉 국내망에는 ISO 20022가 적용되어 있는데 왜 해외로 나가듯이 이 운송도 국내에는 뭐 화물, 차량으로 옮기거나 또는 뭐 기차를 통해 옮기거나 또는 뭐 차량이 뭐 택배도 다 포함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게 잘 돼 있는데 해외로 나갈 때는 이 컨테이너가 없을 때는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융도 왜 국내 구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 표준으로 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자 국가 간에 국제 결제를 할 때 지불할 때는 왜 이게 안 돼 있느냐, 뒤떨어져 있다라는 지금 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ISO 20022 스탠다드 표준화 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해서 리플렛을 통해서 리드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선구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뭐 하겠다 의지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신 거 있죠? ISO 20022에 지금 나와 있는 RMG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약간 주체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도 또 한 번 언급을 하는데 그 안에서 RMG 안에서 리플사가 유일하게 DLT를 쓰는 그런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강조하는 거는 이 ISO 20021을 리드해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런 주체에 참여해 있고 그리고 더욱이 나가서 DLT를 사용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멤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DLT를 활용해서 이것을 리드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할 텐데 뒷부분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는데 2023년까지 해서 세계 이 금융 트랜잭션, 그러니까 세계 금융 거래가 대부분 87% 정도가 ISO 20022가 적용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여기서 있죠,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추정한 근거까지는 안 적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자료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세계 금융거래에 있어서 87%까지 약 3년이 남았는데 지금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3년 만에 대부분이죠. 87%면 대부분이 적용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스틱 구간 어느 나라인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70개국 정도가 이미 적용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사가 하는 얘기는 리플렛은 이미 ISO 2002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자, 아까 말한 ISO 이 표준 만드는 RMG 그룹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리플렛을 이렇게 이미 호환이 되고 적용돼 있고, 그리고 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고인들이 볼 때는 2023년까지 세계 금융거래 자체가 87%가 다 ISO 20022가 될 텐데 이거를 통해서 더 지불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더 효율적이고 더 개선된 거라는 거죠, 기존 거보다. 그럼 대부분들이 다 일로 옮겨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얘기가 되죠. 근데 리플렛은 이미 지원한다. 더군다나 DLT 기반, 이거를 프릭션 없이, 마찰 없이 저비용으로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모든 게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인들이 미래에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즉 국가 간 결제, 국가 간 지불 또는 국제 지불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에서 보인들이 선구자 역할, 리드해가는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인 거죠. 사실상 보인들이 이미 준비가 끝나 있고, 단순히 준비만 끝내는 게 아니라 보인들이 주도적인 역할로서 이런 ISO 표준 2022 금융 메시지가 적용되도록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리플렛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커스 트리처가 작성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지금 트위터에다가 그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링크를 달면서. 이게 미래 페이먼트 이 상호환성의 핵심 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표준이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그 표준을 쓰겠다라는 거는 서로 메시지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연 설명을 드리면 ISO 2022라는 금융 메시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위프트는 ISO 2022를 지원 못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스위프트를 예를 들면은 뭐 일본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언어, 사람이 쓰는 언어로 비유하자면 일본어고, 그리고 스위프트 말고 뭐 되게 많죠. 본인들의 독자적인 그런 페이먼트 네트워크 만든 곳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 걔네 이름 뭐죠? 항상 테메노스, 테메노스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제 독자적인 이제 지불 네트워크 솔루션을 만든 회사들이 있는데 다 각자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어떤 언어라고 할까요? 중국어라고 할까요? 근데 중국어 쓰는 사람과 일본어 쓰는 사람과 만나요. 서로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상호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ISO 2022는 국제 공통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리프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상호환, 그걸 바탕으로 XRP가 중간에 이 밸류 이동하는, 즉 세틀먼트 부분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전제로 이 국제 공통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SO 2022를 다 같이 써줘야 상호 호환이 되면서 모든 이 페이먼트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ISO 2022가 미래 페이먼트 상호환성 인터오퍼빌리티의 핵심 키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가리님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ISO 2022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설명드렸고, 자, 두 번째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 CEO가 인터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고, 뭐 다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특별한 정보가 아니거나 소식이 아닌 얘기들을 했고,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실적을 숫자로 얘기했는데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본인들 회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성과를 외부로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했고, 다만 상대적인 수치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머니그램이 그랬듯이 상대적인 수치로 얘기했는데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올해 1분기에 190%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ODL. ODL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거의 2배 성장했다. 1분기에. 첫 번째 얘기한 게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얘기했냐면 2019년 4분기에서 2020년 1분기 넘어올 때, 마찬가지죠. 둘 다 1분기 얘기입니다. 1분기 넘어올 때 리플렛 볼륨 8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1분기 만에, 즉 3달 만에 볼륨 자체가 85%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수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대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곱하기 1.85 가 됐다는 거잖아요. 3개월 만에 2배에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성장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원래 2019년 4분기에 리플렛으로 처리되는 볼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017년 당시의 볼륨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 얘기한 애쉬, 언급되었던 애쉬가 2018년 3월 영상에서 인터뷰로 밝혀요. 2017년 동안 리플렛으로 처리된 페이먼트 볼륨이 그때 10조 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많이 성장했을 거란 말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3달 만에 2배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보입니다. 뭐 단순히 계산해도 이게 10조 원이었으면은 뭐 한 분기당 2.5조 원 정도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3달에. 요거 기준으로 삼아도 이게 이미 더 늘어났겠지만 이때 기준으로 삼아도 거의 2배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3달 만에 이거 되게 엄청난 성장이죠. 자, 이런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소식이고요. 자, 세 번째 소식. 자, 방코 렌디멘토라는 브라질에 있는 이게 은행인가요? 잠깐 검색 좀 해보죠. 너희 은행이니? 핀테크니? 은행이니? 한번 봅시다. 포르투갈어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파트너 무슨 디스패치 나와 있고 금융 정보 우리는 누구인가? About us 막 이거겠죠? 왠지 핀테크 같죠? 아무리 봐도. 은행이네? 시중은행이네요? 오, 외환도 처리하네요. 은행입니다. 자, 요 친구예요. 방코 렌드멘토. 자, 이 친구가 한 2주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리플사가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플렛 클라우드 출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언론 매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브라질에 있는 코인 텔레그래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얘네가 리플렛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죠. 자, 이게 기대되는 이유는 뭐 클라우드 자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겠지만, 브라질이 작년부터 떡밥을 리플사가 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ODL 다음 구간은 브라질이 될 것이다. 브라질 조만간 오픈하겠다. 계속 이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브라질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쓰거나, 지금처럼요, 또는 이제 새로운 mem버가 생기거나, 또는 기존 이제 멤버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좀 더 주시되는 이유, 좀 관심이 가는 이유, 그리고 기대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ODL 때문인 그렇죠. 무관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리플렛 클라우드 버전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통해서 고객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좋다라고 했죠. 리플렛 클라우드 버전이 ODL 통합도 더 용이하다고 했어요. ODL 사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소식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벡트 소식입니다. 벡트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했는데, 여러분들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노보그라츠인지 뭔지 그 XRP도 홀딩하고 있고, XRP 관련돼서 나쁜 얘기도 했다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갑부 있잖아요. 자, 그 친구 회사예요. 그 친구 회사인데 벡트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참고로 이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벡트에도 투자를 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냐면 벡트가 하는 서비스를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트레이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좀 더 끈적끈적한 관계가 되겠죠. 단순히 이제 투자 받고 투자한 사이를 뛰어넘어 이 투자받은 회사가 하는 서비스까지도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니까 마치 SBI 그룹과 리플사의 끈적끈적한 관계처럼 이 친구들도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겠죠.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코이사입니다. 일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소식 종류인데요. 코이사의 일명 돈지랄. 일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뭐 어쨌든 이제 코이사는 뭐 좋은 의도로 한 거긴 하겠지만 어떤 소식이냐면 투자를 했습니다. 해커눈이라는 곳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0만, 1000만억,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제 숫자가 약해서 아니죠, 12억 되겠네요. 착각했죠? 1000만, 그죠? 12억이죠? 12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자, 이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해커눈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요, 뭐 일종의 블로그 비슷한 느낌도 주는 곳인데, 일단 열어놨구나. 이거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리드라고 했는데 테크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보이시고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러니까 IT 관련된 곳이에요. IT 관련돼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글을 이렇게 막 써요. 회원들이 쓰면은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뭔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는 영상도 있는 모양이에요. 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외부 링크네요. 동영상 강의 이런 걸 링크네요. 자,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은데, 자, 이 친구들이 12억 투자를 받으면서 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우측 상단을 주목해 주세요. 이거 코이사의 익스텐션이거든요. 웹 모네타이제이션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거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보시는 해커눈 웹사이트가 웹 모네타이즈라고 나오죠. 지금 뭐냐면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적용한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 있죠? 요 IT 전문가들, 본인들이 열심히 글을 작성한 것들을 올려서 이제 이걸 읽어주면은 이들이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글 쓴 사람, 크리에이터한테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사가 목표라는 새로운 웹 생태계, 새로운 웹의 경제 생태계를 지금 해커눈이라는 사이트가 적용을 한 거예요. 투자 받으면서. 뭐 단순히 요거 적용뿐만 아니라 뭔가 더 계약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백엔드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뭔가 계약 사항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고요. 자, 열심히 그 웹경제 생태계를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코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썼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랑 크게 관련 있는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CFTC 의장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의장인지 아니면은 전 의장인지 모르겠는데 14번째 지금 CFTC 의장이거든요. 현재 의장이겠죠? 링크도 이렇게 단 거 보니까 만약에 전 의장이면 포머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내가 전에 의장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현재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은 ISO 라고 하는 국제 증권 거래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여기에 바이스 체어라고 돼 있는데 부회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정부기관에 있는 양반이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부회장 자리를 먹었으니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냥 뭐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소식 같아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번째 소식은 7번째 딜라틴 인터뷰를 했어요. 딜라틴 인터뷰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랑 그저께 리프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내용 있죠. 우리는 소액 결제에 집중하겠다. 레미턴스나 SAMS
중소업체의 페이먼트, 이 지불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딜라틴 역시도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해 나가고 있대요. 숫자도 얘기해주면 좋은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알고 싶긴 하거든요. 공개 안 하겠죠. 근데 영업 기밀이라고 판단하겠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 어쨌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일 텐데 리브라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우리 리브라, 아주 밉상 리브라. 자, 리브라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CCO를 영입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치프 그리고 오피서, 이건 별 뜻 없죠. 이 중간이 중요한데 어떤 역할인지가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보시면 컴플라이언스예요. 컴플라이언스는 뭔가요, 여러분들? 법적 요구사항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는 거 관련된 그 리스크라던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겠죠. C레벨급 임원이겠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자, 그런 쪽 역할을 할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부터 각 나라 정부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해결을 보려고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리브라가 아니었구나. 그거는 제가 착각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브라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나쁜 새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브라 소식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 Q&A 때 함께 얘기들 여러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